2016년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국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1989년에 냉전이 해소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1989년 이후에 2016년 오늘까지 국제정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얼마나 역사적인 시점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봅시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한국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있었고요. 남중국해 내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블랙 뉴 이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작년 연말부터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도 올라가지가 않는데 갑자기 1월이 되니까 더 심각하게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중국 경제 주식시장의 붕괴가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선거구 협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보통 선거 있기 전 한 120일 전에 선거 운동이 가능한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국회의원이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가 있기는 하지만 조정받아야 되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중 FTA 연내 발효두고 여야 갈등 굉장히 심화되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의 이슈이고요. 북한 제4차 핵실험 강행했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단 국가예요. 그리고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는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어서 체제 간의 갈등이기도 하죠. 이런 국제정치의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오게 됐을까? 89년 이전과 이후가 국제정치가 굉장히 나눠진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소련과 어떤 미국이 중심이 된 이런 그 국제 체제의 틀에서 옮겨가는 와중에 있는 지금 아직은 G2 시대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정치에 있어서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는 이야기죠. China에서 New Hegemony, 새로운 패권 국가로서 중국이 정말 진정으로 자리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US as a default power, 미국이 기존에 있는 세력으로서 그 힘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국제정세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보면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동아시아 내 어떤 지역 협력의 틀이 있어요. 원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연합이 있어요. 이거에다가 플러스 3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이 가세해서 동아시아 내에서의 어떤 지역 협력, 지역 공동체 이런 걸 만들자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TPP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지역 협력은 가까운 국가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거의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이게 TPP예요. 사실은 아시아가 미국에게 그렇게 중요했었나 과거에. 그런데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 회귀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아시아의 재균형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주소예요. 안보 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는 태평양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어떤 군사적인 변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를 딱 천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말이에요. 남중국해가 한국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우리한테도 사실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핵 위기. 지금 굉장히 큰 이슈예요.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도 핵을 가져. 그런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현재와 같은 국제정치 내에서 우리가 북한처럼 핵을 사실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옵션은 또 뭘까요?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그런 핵 안전 보장 내에서 우리가 틀에 이제 편승해 있는 거. 또 다른 하나 가능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북한하고 다이렉트리 하는 회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국제사회의 어떤 힘, 한미일 이런 공조체조를 넘어서서 러시아라든지 혹은 중국과 이렇게 육자회담의 틀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왔죠. 그런 면에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G2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거는 뭐 구조적인 변화예요. 이 구조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바꾸지
못하는 거죠. 뭐냐면 G2 체제, 이거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구조적인 변화라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그 현상을 잘 이해하고 분석한 이후에 삶의 전략 혹은 국가 발전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을 갖게 될 국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대해서 물었어요. 중국, 미국, 일본이다.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중국, 미국, EU예요. 일본에게 물었어요. 중국, 미국, EU다라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는 영향력을 미칠 국가에 대한민국이 없다라는 거죠. 되게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의 크기를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힘이 있다고 사실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정치의 구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잘못 해석하고 삶의 전략을 잘못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중일 간의 이런 인식의 그런 격차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실 어떤 국가를 어떻게 방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역대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합니까? 미국 방문하죠.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일본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오면서 중국으로 바뀌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 노선의 변화를 딱 읽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동아시아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 변화하는 어떤 세계 질서, 이게 이제 구조적인 변화이고 그것이 동아시아에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갈등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견해는 중국 위협론이고 하나는 이제 책임 대국론인데,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난 이후에 보통 이제 국제사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재를 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국에 동참하라고 요즘 중국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중국 위협론의 시각이 더 맞는 것 같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중국이 예를 들면 WTO에 90년대 중반에 가입한 이후에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또 책임 있는 국가가 될 개연성, 이런 것도 동시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들 관계 속에서 현실주의 학자들은요, 세력 배분이 변화될 때는 굉장한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냉전에서 소련과 미국의 힘이 팽팽히 맞설 때는 공포에 의한 균형 상태였던 거죠. 지금은 과도기적인 관계, G2 체제가 완벽히 성립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국제정세에서 굉장한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문제들은 무엇이냐. 97년에 외환위기, IMF 전과 후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 환율 조정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정적인 환율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정부는 환율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통화정책 이런 걸 좀 덜 신경 써도 됐는데, 이제는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민감한 어떤 경제 발전 전략을 동시에 수립을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과거와 같은 가보 개혁할 때 개혁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련과 미국이 중심된 그런 세계 체제가 형성이 될 때 과연 우리나라의 국내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이나 국제 체제의 변화를 알았느냐는 거죠. 국제 체제에는 민감하지 않은 국내에 천착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노선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전쟁이라든지 분단으로 이어진 거죠. 대한민국의 위치라는 것이 이런 변화들, 아까 IMF, 2차 세계대전 발발 뭐 이런 거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지들을 과연 잘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였던 많은 국가들이 해방이 됐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해왔어요.
80년에서 91년 사이에 보면 한국이 8.7%, 9.6% real GDP는 이 정도 되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였다는 거 알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인컴 이니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여기 있어요. 93년까지는 인컴 이니퀄리티도 가장 낮고 경제 불평등 지수가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렇게 열악해지고 있어요. 한국 한 요 정도예요. 우리는 푼 거죠, 꽤. 사실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두 개로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구조를 바꾸는 노력들을 좀 해야겠다. 그게 이제 평화의 어떤 국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한 국내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국제체제는 결국은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한 개혁을 해야겠다. 되게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도 확보를 해야 하고, 뭐 사회 갈등 지수도 우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낮게 해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개혁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사회 이익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 팽배한 거는 뭐냐면 기득권 세력과 노노 갈등이 많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갈등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제도의 경제성. 제도라는 건 함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관피하니 하면서 관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예요. 이념 갈등. 국회의원들의 이 노란 선이 여기가 있어요. 국민들은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와 있어요. 국민들은 이념, 뭐 진보, 보수 별로 관심 없어요. 타협하고 중재하고 그다음에 더불어 잘 살고 이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있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더 이념 갈등이 더 심하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루즈벨트 같은 사람 대공황이 엄청난 위기인데 다시 발전의 전략으로 올려놓은 그런 리더십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고 대처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재정 위기가 엄청났거든요. 그거를 성장으로 돌려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가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국제주의는요, 국내에 천착해 있는 담론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삶의 전략, 생존 전략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0 years crisis라고 하는 이상은 말하기는 쉬워요. 꿈 주고 막 희망 주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는 해요. 근데 현실 인식이 없는 거는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이에치카는 그런 거를 알려줬어요. 이 사람은 체게바라라는 사람이요. 사회주의 혁명가예요. 온 국민이 평등하고 똑같이 벌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눠 똑같이 갖고 부자도 빈자도 없는 세상 이런 거 만들자.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서 Be realistic, demand the impossible. 그러니까 이에치카와 똑같은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이죠. 총론은 우리가 너무 큰 화두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강론이 강한 사회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론을 많이 발전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념 대립을 넘어 삶의 정치를 하자. 더 이상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동네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더 잘 사는 동네로 만들 것인가. 그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할 것인가. 이런 정치를 하는 게 맞다.